하이디 네 번째 이야기. 제재만 씨 몰랐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듣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재만 씨네 집에는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계단을 오르내렸다. 제재만 씨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다. 세바스티안과 티네테는 짐으로 가득 찬 마차를 들락날락거리며 끊임없이 물건을 날라 집안에 들였다. 제재만 씨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온갖 좋은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제재만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놓고 곧장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이디도 클라라 방에 있었다. 두 아이가 늘 함께 노는 늦은 오후 시간이기 때문이다. 워낙 아빠를 좋아하는 클라라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아빠를 맞았고 제재만 씨 역시 클라라를 꼭 껴안아 주었다. 딸과의 인사가 끝나자 제재만 씨는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있던 하이디에게 손을 내밀며 친절하게 말했다. 네가 바로 스위스에서 왔다는 그 꼬마 아가씨로구나. 이리 와서 악수하자. 그렇지. 자, 어디 얘기 좀 해보려구나. 우리 클라라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니? 서로 싸우고 화내고 울고 화해했다가 또 다시 싸우고 그러진 않아?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니요, 안 그래요. 클라라는 저한테 늘 잘해주는걸요. 그러자 클라라도 얼른 덧붙였다. 하이디는 싸움을 건 적도 없어요, 아빠. 제재만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런데 클라라, 내가 뭘 좀 먹어야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이따가 다시 오마. 내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같이 봐야지. 제재만 씨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는 미스 로텐마이어가 차려준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재만 씨가 자리에 앉자 미스 로텐마이어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표정이 어두운 게 마치 살아있는 불행 그 자체처럼 보였다. 제재만 씨가 말을 걸었다. 미스 로텐마이어, 무슨 일이죠? 얼굴빛이 어찌나 안 좋은지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클라라는 아주 명랑하던데. 미스 로텐마이어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재만 씨, 클라라 아가씨도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히 속았답니다. 제재만 씨가 차분히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죠? 제재만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클라라 아가씨의 놀이 친구를 한 명 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주인님은 따님이 늘 최고만 누리기를 바란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스위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알프스의 맑은 공기 속에서 태어나 왜 있잖아요. 땅이라곤 밟아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애 말이에요. 책에서 자주 봤거든요. 전 바로 그런 애가 오기를 바란 겁니다. 제재만 씨가 바로 잡았다. 내 생각엔 아무리 스위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해도 어디를 다니려면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발 대신 날개가 달렸을 테죠. 미스 로텐마이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제재만 씨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제 말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그런 높은 산에 살던 아이가 이상적인 숨결처럼 살며시 우리 곁으로 다가왔으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클라라가 이상적인 숨결과 뭘 할 수 있단 말이죠, 미스 로텐마이어. 제재만 씨, 전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전 감쪽같이, 아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제재만 씨가 차분하게 물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전혀 끔찍한 애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여러 말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들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제재만 씨가 안 계신 동안 그 아이가 이 집에 어떤 사람과 어떤 동물들을 끌어들였는지 아세요? 그건 아마 클라라 아가씨의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동물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미스 로텐마이어?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어차피 이해하실 수도 없어요. 애가 가끔씩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만 저지르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재만 씨는 미스 로텐마이어가 하는 말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미쳤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제재만 씨는 미스 로텐마이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이를 의심하기 전에 혹시 미스 로텐마이어가 그런 식의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초리였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클라라의 선생님이 오셨다는 전갈이 들렸다. 제재만 씨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아, 선생님이 오셨군요. 잘 됐어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죠. 그리고 클라라의 선생을 맞았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리 와서 앉으시죠. 제재만 씨가 손을 내밀어 선생에게 악수를 청한 뒤 미스 로텐마이어를 보며 말했다. 미스 로텐마이어, 선생님과 커피 한잔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앉으시죠. 어서 앉으세요, 선생님. 클라라의 놀이 친구로 데려온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동물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은 온전한가요? 클라라의 선생은 우선 제재만 씨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 거라는 인사부터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제재만 씨는 자기가 물어본 것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선생을 다그쳤다. 선생이 입을 열었다. 제재만 씨, 제가 그 어린 소녀에 대해 평가를 내려야 한다면 말이죠. 우선 이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군요. 어느 한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늦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산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물론 산에서의 생활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장점이... 제재만 씨가 선생의 말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가며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동물을 데려와서 선생님도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애가 제 딸과 지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이 또다시 한바탕 연설을 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어떤 편견도 심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애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은 그 아이가 프랑크푸르트로 오기 직전까지 다소 미개한 생활을 해온 것과 관계가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그나마 미숙한 면이 있는 그 아이의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진 그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고려해서 잘 지도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클라라에게 급히 할 말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나가봐야겠습니다. 제재만 씨는 식당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재만 씨는 서재로 가서 딸 옆에 앉았다. 하이디가 일어났다. 제재만 씨가 하이디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얼른 가서. 제재만 씨가 더듬거렸다. 하이디를 잠시 내보내야겠는데
가서 뭘 갖다 달라고 할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른 가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하이디가 물었다. 찬물이요? 그래. 아주 차가운 물로 부탁한다. 하이디가 달려나갔다. 제제만 씨가 딸한테 바짝 다가앉더니 클라라의 손을 자기 손 위에 얹었다. 클라라, 내 아가. 아무래도 네가 나한테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다. 네 친구가 대체 무슨 동물을 집으로 가지고 온 게냐? 미스 로텐마이어 말론 아이가 잠깐씩 정신이 나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니? 어디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겠니? 클라라는 당연히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다. 클라라도 하이디가 미스 로텐마이어한테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황당해하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클라라가 듣기엔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다. 클라라는 아빠한테 우선 거북과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했다. 그리고 나서 미스 로텐마이어를 그토록 놀라게 한 하이디의 말에 대해 그 뜻을 설명했다. 그제야 제제만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넌 내가 네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라겠구나. 그 애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실증나지 않았니? 클라라가 펄쩍 뛰었다. 아니에요, 아빠. 하이디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하이디가 오고 나서부터 날마다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하고 달리 얼마나 재밌는데요. 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이디가 재밌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요. 그래, 알았다, 클라라. 저기 네 친구가 왔구나. 어디 보자. 시원한 물을 떠왔니? 하이디가 물을 앞으로 내밀며 대답했다. 네, 우물에서 받아와서 아주 차요. 클라라가 물었다. 뭐? 설마 우물까지 직접 뛰어갔다 온 건 아닐 테지, 하이디? 아니, 갔다 왔어. 아주 차가운 물이야. 하지만 꽤 멀리까지 가야 했어. 근처 우물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길을 끝까지 내려가서 다음 우물로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무지 많았어. 그래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 그리고 머리가 하얀 신사가 제제만 씨께 인사를 전해달랬어요. 제제만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멋진 여행을 했구나.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분이 우물가를 지나가다 말고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컵이 있구나. 나도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더니 누구한테 물을 떠다 드리는 거니? 하고 물으셔서 제가 제제만 씨여 했더니 껄껄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인사도 전하고 물도 맛있게 드시랬어요. 제제만 씨가 또다시 물었다. 대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전해달랬을까? 어떻게 생긴 분이었니? 친절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굵은 금줄을 차고 계셨는데 거기에 커다란 붉은 돌이 박힌 게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된 거였어요. 또 지팡이엔 말의 머리가 달려 있었고요. 클라라와 아빠가 동시에 외쳤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내 의사 친구로구나. 제제만 씨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생각해낸 새로운 방법을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속으로 혼자 웃었다. 그날 저녁 제제만 씨는 집안일을 의논하기 위해 미스 로텐마이어와 식당에 마주 앉았다. 제제만 씨는 하이디가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자기가 보기엔 아이가 정상이며 딸아이가 다른 어떤 아이보다 하이디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제만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끝맺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좀 특별하게 구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를 혼자서 다루시기 힘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곧 도와줄 사람이 올 겁니다.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엔 오래 묵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누가 어떻게 행동하건 그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시니까요. 그건 아실 테죠. 미스 로텐마이어가 대답했다. 네, 물론 잘 알죠, 제제만 씨. 미스 로텐마이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조만간 도와줄 사람이 온다는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제제만 씨는 이번에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가 없었다. 집에 온 지 2주 만에 사업 때문에 또다시 파리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제제만 씨는 아빠가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클라라에게 며칠만 있으면 할머니가 오실 거라는 말로 위로했다. 제제만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돼 클라라의 할머니가 집을 막 출발했다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클라라의 할머니는 독일 북부 홀슈타인에 있는 커다란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편지에는 다음 날 할머니가 도착하는 시간과 역으로 마차를 보내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클라란 뜰 듯이 기뻐하며 그날 저녁 내내 하이디에게 할머니 이야기만 했다. 어찌나 오랫동안 할머니 이야기만 했는지 나중엔 하이디까지 클라라의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러자 미스 로텐마이어가 하이디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이디는 미스 로텐마이어의 그런 태도에 익숙해져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이디가 막 자러 가려고 하는데 미스 로텐마이어가 하이디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러곤 하이디더러 클라라의 할머니를 절대로 할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되며 마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하이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미스 로텐마이어가 물었다. 알아들었니? 미스 로텐마이어의 눈초리가 어찌나 매섭고 단호하던지 하이디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감히 묻지도 못했다. 또 다른 할머니. 다음 날 저녁 제제만 씨의 집에서는 모두들 기대감에 들떠 분주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도착할 노부인의 말이라면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며 모두 노부인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티네테는 하얀 새 모자를 꺼내 썼고 세바스티안은 집안에 있는 발판이란 발판은 모두 모아다 노부인이 편하게 발을 뻗고 앉을 수 있도록 노부인이 앉을 만한 곳곳에 갖다 두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또 다른 지배자가 오더라도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듯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했다. 세바스티안과 티네테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자기도 내려가 노부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바스티안과 티네테의 뒤를 따라가긴 했지만 체면을 차리며 천천히 내려갔다. 하이디는 부를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노부인이 먼저 손녀인 클라라의 방에 가서 단둘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제 방 구석에 앉아서 호칭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티네테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삐쭉 들이밀더니 늘 그렇듯 쌀쌀맞게 말했다. 서재로 건너오래요. 하이디는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호칭에 대한 문제를 다시 물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해보니 미스 로텐마이어가 실수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았다. 하이디는 이제껏 누구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름 뒤에 씨나 부인이라는 말이 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디는 그렇게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하이디가 서재문을 열자
할머니가 상냥한 목소리로 하이디를 맞았다. 오호라, 네가 그 아이로구나. 자, 이리 가까이 와라.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마님 부인. 할머니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구나. 네가 사는 곳에선 그렇게들 말하니. 알프스에서 그렇게 들은 게야. 하이디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살던 데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하이디의 볼을 톡톡 쳤다. 그래, 여기서도 안 그런단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난 그저 할머니일 뿐이다. 그러니 너도 그냥 그렇게 부르려무나. 할머니, 기억할 수 있겠지? 하이디가 장담했다. 네, 그 말은 저도 알아요. 전에는 늘 그렇게 불렀거든요. 할머니가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더니 하이디를 찬찬히 뜯어보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이디도 할머니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이 하이디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이디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레이스가 달린 예쁜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모자에 달린 넓은 리본 2개가 계속해서 나풀거리는 것이 꼭 할머니 주위로 산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 특히 하이디의 마음을 끌었다. 할머니가 물었다. 이름이 뭐냐? 하이디요. 하지만 이젠 아델 하이트라고 해야 한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이디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갑작스럽게 아델 하이트 하고 부르면 아직도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마님께서도 당연히 찬성하실 겁니다. 부르기 거북하지 않은 이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인들 보는 앞에서도 민망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노부인이 말했다. 로텐마이어, 난 하이디를 하이디라고 부르겠어요. 그 이름에 벌써 익숙해진 애를 그렇게 불러야지. 안 그런가요? 미스 로텐마이어는 노부인이 칭호도 제대로 안 붙이고 로텐마이어, 로텐마이어 하는 게 아주 기분 나빴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할머니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달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또 할머니는 아주 건강해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집안일 돌아가는 것을 금세 훤히 파악했다. 그날 오후 클라라가 식사를 마치고 늘 그랬듯이 휴식을 취하러 가자 할머니도 팔걸이가 달린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피곤이 금방 가셨기 때문에 몇 분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식당으로 갔다. 식당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다들 자는가 보군. 할머니는 미스 로텐마이어의 방으로 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잠시 후 미스 로텐마이어가 방문을 열더니 뜻하지 않은 방문객을 보고 깜짝 놀라 멈칫했다. 노부인이 물었다. 이 시간에 아이가 어디 있죠? 뭘 합니까? 그것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자기 방에 멍하니 앉아있을 테죠. 애가 의욕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뭐든지 좀 할 텐데 그 애가 어찌나 엉뚱한 짓을 해대는지 마님도 아셔야 해요.
교양 있는 사람들 앞에선 차마 입에도 못 올릴 그런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내 장담하는데 그 아이처럼 방에만 갇혀 있으면 나라도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에 대해 뭐라고 꾸며댈 건지는 대기 직접 생각해 보구려. 어서 가서 아이나 내 방으로 보내줘요. 아이한테 주려고 가져온 멋진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니. 미스 로테마이어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어머나, 이를 어쩌나. 바로 그거예요. 애한테 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 ABC도 깨우치지 못했는데요. 도저히 어떤 개념을 심어줄 수가 없는 애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천사와 같은 인내심까지 갖추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 수업을 포기하셨을 거예요. 노 부인이 말했다.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ABC를 못 배울 애 같아 보이지 않던데. 이제 그만하고 애나 얼른 보내줘요. 우선은 그림이라도 보면 되니까. 미스 로텐마이어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휙 돌아서더니 얼른 자기 방으로 사라져버렸다. 노부인은 하이디가 글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의아해하며 왜 그런지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클라라의 선생과 그 문제를 의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노부인 역시 선생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고 우연히 마주치면 상냥하게 인사도 건넸다. 하지만 웬만하면 대화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황급히 달아나곤 했다. 선생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방으로 건너온 하이디는 할머니가 가져온 커다란 책에 나오는 화려한 그림들을 보고 눈이 왕방울만해졌다. 할머니가 책장을 넘기자 하이디가 탄성을 질렀다.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바라보던 하이디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얼마 안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그림을 봤다. 아름답고 푸른 풀밭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풀과 싱싱한 덤불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가운데엔 목동이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행복해하는 동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막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는 그림이라 그 모든 것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하이디의 손을 잡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아가, 이리 오렴. 울지 마라. 착하지? 이 그림 때문에 추억이 되살아난 모양이구나. 이거 봐라. 여기 그림에 딸린 이야기가 보이지?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이야기를 읽어주마. 이거 말고도 이 책엔 아름다운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단다. 전부 다 읽고 딴 사람한테 자기가 읽은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자, 우선 너랑 얘기를 좀 해야겠다. 눈물을 닦고. 옳지. 자, 이 할머니가 잘 볼 수 있게 이리 와서 앉아라. 그렇지. 이제 좀 괜찮지? 하지만 흐느낌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할머니는 이따금씩 하이디를 위로하며 한참을 기다려주었다. 그래. 아이고, 이제 괜찮다. 괜찮아. 하이디가 울음을 완전히 그치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얘야, 이제 이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어떠냐? 뭘 조금 배웠니? 벌써 뭘 좀 할 줄 아는 거야? 하이디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 배울 거라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못 배우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이디? 읽는 거 말이에요. 전 못 배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디? 페터가 그랬어요. 페터는 벌써 다 알아요. 몇 번이나 해봤지만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페터라는 아이가 좀 별난 것 같구나, 하이디.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페터가 뭘 말했다고 해서 그걸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단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시도를 해봐야 하는 법이거든. 미리부터 난 안 돼 하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글자를 가르쳐 주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않았을 게다.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안 보고. 하이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다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하이디의 이름을 불렀다. 하이디, 내가 한마디만 하마. 네가 글자를 못 배운 것은 무턱대고 페터가 하는 말만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내가 너한테 장담하는데 넌 금세 글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애들처럼 말이다. 너도 걔네만큼 영리하거든. 물론 페터 같은 애들은 좀 힘들 수도 있지. 글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줄까? 방금 전에 푸른 풀밭에 목동이 서 있는 그림을 보았지. 네가 글을 깨치면 너에게 그 책을 주마. 그러면 그 목동이 어떤 일을 겪는지 다 알 수 있단다. 목동과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뭘 했고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는지 마치 누구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훤히 다 알 수 있지. 어떠냐? 궁금하지 않니, 하이디? 할머니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하이디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말했다. 하이디의 눈이 반짝거렸다. 정말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다. 얼마 안 걸릴 거야. 난 척 보면 안단다, 하이디. 자, 이제 그만 클라라한테 가볼까? 이 예쁜 그림책들도 가지고 가자꾸나. 할머니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서재로 갔다. 하이디는 혼자 집에 가려다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들켜 배은망덕한 아이라느니 제제만 씨가 몰라서 다행이라느니 하는 심한 꾸지람을 들은 이후부터 성격이 서서히 변해갔다. 이모가 말한 것처럼 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래오래,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하이디는 자기가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제제만 씨가 자기를 아주 고약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제제만 씨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그토록 잘해준 클라라와 클라라의 할머니까지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이디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가 미스 로테마이어처럼 무섭게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하이디의 마음속에 쌓인 짐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하이디는 더 이상 먹지도 못했고 얼굴빛도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다. 저녁에 자리에 누워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남고 주위가 조용해지면 스위스 고원과 그 위를 비추는 밝은 햇빛과 작은 꽃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간신히 잠이 들면 하이디는 매봉 봉우리와 붉게 물든 쉐자 플라나의 눈밭이 꿈속에 보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신나서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뛰쳐나오려다가 그만 그곳이 오두막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의 침대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멀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이디는 그때마다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소리를 죽인 채 오랫동안 울었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슬픈 마음을 금세 눈치챘다. 할머니는 상태가 나아질까 싶어 한 며칠 두고 보다가 변화는커녕 아침부터 하이디의 눈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하이디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러곤 하이디를 앞에 바싹 끌어다 앉힌 뒤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디, 나한테만 말해봐라. 왜 그러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하이디는 그렇게 좋은 할머니한테 배은망덕한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랬다가 할머니가 더 이상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말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말할 수 없다고. 그럼 클라라한테라도 털어놓으면 어떠냐?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화들짝 놀라며 그렇게 말하는 하이디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할머니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가야, 이거 하나만 말해주마.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거든.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렴.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고통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너도 저녁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엔 감사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빌고 있을 테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니요,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 기도가 뭔지 모른단 말이냐, 하이디. 왜 할머니네 집에 살 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그것 봐라, 하이디. 그래서 마음이 슬픈가 보다.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하느님께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니?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들 마음을 다시 기쁘게 만들어주실 수 있단다. 하이디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하느님한테 정말 다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하이디. 모두 다 털어놓는 거야. 하이디가 할머니 손에서 제 손을 황급히 빼내며 물었다. 저 이만 가봐도 돼요? 그럼.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이디는 제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발판에 앉아 두 손을 한데 모으고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며 무엇이 자기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지를 하느님께 털어놓았다. 그리고 집으로 할아버지한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클라라의 선생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노부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선생을 자기 방으로 모시라고 이른 뒤 선생이 방으로 들어오자 악수를 청하며 친절하게 인사했다.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리 앉으세요. 그러고는 할머니도 의자를 돌려 선생을 똑바로 마주보고 앉았다. 할머니가 물었다. 자, 말씀해 보시죠.
무슨 일인가요? 설마 나쁜 일은 아닐 테죠. 선생이 입을 열었다. 저 절대 아닙니다, 부인. 아니, 정반대죠. 제가 완전히 포기했던 일, 과거가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노부인이 선생의 말을 거기서 그만 끊었다. 하이디가 글자를 깨쳤나요, 선생님? 선생이 깜짝 놀라서 그저 멍하니 노부인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ABC를 못 배웠는데 이루지도 못할 거 다 포기하자 마음먹고 모든 설명을 다 생략한 채 눈앞에 그냥 글자만 들이밀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그야말로 하룻밤새에 글자를 깨친 겁니다. 그러더니 아예 문장들까지 아주 정확히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 애들을 가르쳐 봤지만 방금 막 글을 깨친 애들 중에 문장을 그렇게 술술 읽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말씀인데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한테서 가능성을 엿보신 부인의 통찰력이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한 것만큼이나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부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심지어 어떨 때는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2가지나 생길 때도 있다니까요. 하이디에 배우려는 열의와 선생님의 새로운 지도 방법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도 그런 경우죠. 둘 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한다니 참 잘됐군요. 어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빌어봅시다. 노부인은 선생을 배웅한 뒤 곧장 서재로 갔다. 그 기쁜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이디는 클라라 옆에 앉아서 정말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새로운 세계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듯했다. 검은 글씨들이 생명을 얻어 갖가지 사람과 사물들로 변하고 그것들이 다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온 하이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 접시 위에 예쁜 그림들로 가득한 그 커다란 그림책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하이디가 이거 내 거예요 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이제 네 거란다. 하이디가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며 물었다. 영원히요? 제가 집에 가져가도요? 할머니가 하이디를 안심시켰다. 물론이지. 영원히 네 거란다. 자, 내일부터 같이 그 책을 읽도록 하자. 클라라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안 돼, 하이디. 아직 몇 년은 더 있어야 해. 게다가 할머니가 곧 가실 텐데. 그러면 난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이디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방에서 선물 받은 그림책을 읽었다. 그날 이후 색색의 그림들이 그려진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읽는 것이 하이디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이번엔 하이디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하이디는 크게 기뻐하며 책을 줄줄 읽었다.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왠지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해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설명해 주거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었다. 하이드는 뭐니뭐니 해도 목동 그림을 가장 좋아했다. 푸른 풀밭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풀을 뜯고 있는 가축들을 바라보는 목동의 표정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하이드는 그 그림을 보고 또 보았다. 그 그림은 목동이 아직 자기 아버지의 가축들을 돌보며 장난치게 좋아하는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을 즐거이 쫓아다닐 때의 광경이었다. 하지만 다음 그림은 목동이 아버지의 집을 나와 낯선 집에서 돼지들이나 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주인집에서 만날 보리 찌꺼기만 얻어먹은 탓에 몸도 여윌대로 여위어 있었다. 그 그림에선 해도 예전처럼 금빛으로 빛나지 않았다. 대신 땅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주변이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림이 하나 더 있었다. 늙은 아버지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집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었다. 비쩍 마른 채 누더기 옷을 걸친 아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이것이 하이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다. 하이드는 그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히 끝이 없었다. 그 이야기에 곁들여 할머니가 해주는 설명 역시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선물로 준 그림책엔 그 밖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그림을 보느라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하지만 할머니가 떠날 날 역시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몸은 여위어가고 할머니는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는 내내 오후에 클라라가 자리에 눕고 미스 로텐마이어 역시 휴식이 필요한 듯 슬며시 사라져버리고 나면 잠시 클라라 곁에서 쉬다가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드를 방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하이디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자그마한 예쁜 인형들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디 앞에서 인형의 옷과 앞치마를 만들곤 했다. 덕분에 하이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느질을 배웠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알록달록한 천 조각으로 인형들에게 예쁜 치마와 외투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하이디는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잦았다. 하이디는 책 읽는 것이 정말 좋았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애착이 갔다. 하이디는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마치 제 일인 양 생각했다.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깝게 느껴졌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새록새록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하이디는 정말로 즐거운 것 같지는 않았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할머니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날 날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클라라가 낮잠을 자는 동안 할머니가 다시 하이디를 방으로 불렀다. 하이디가 그림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방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자기 곁으로 바짝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이디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자 할머니가 책을 옆으로 치우며 물었다. 하이디, 말을 좀 해보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한 그 걱정거리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니? 하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하느님한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니? 아니요.
이젠 더 이상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뭐라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왜 그만둔 거야? 하이디가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용없으니까요. 하느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해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제 기도는 못 들으신 게 분명해요. 그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하이디. 몇 주 동안 늘 똑같은 기도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하이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은 우리들한테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셔. 우리한테 좋은 게 뭔지, 심지어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을 때도 그분은 늘 아신단다. 만약 우리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하느님은 그것 말고 다른 걸 주신단다. 더 좋은 걸로 말이야. 물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말이다. 자, 이제 알겠니? 네가 하느님께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엔 너에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하느님은 네 기도를 들으셨어. 그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걸 다 듣고 보실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나 나처럼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하지. 네 기도를 듣고 그게 지금은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이디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하지만 좀 있다가 그게 저 애한테 정말로 득이 될 때 저 애가 거기에 대해 정말로 크게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줘야지. 내가 지금 섣불리 저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간 나중에 저 아이가 그때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하느님이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얻고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좋지가 않아 하고 눈물을 흘릴 테니까. 하느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네 믿음이 확고한지 날마다 찾아와 기도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지 다 지켜보시지. 그런데 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느님을 믿지 않고 획 도망가 버렸어. 기도도 그만두고 하느님을 잊어버렸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빠져 있으니까 하느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원을 듣지 못하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잊으신 채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신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고 한탄을 하겠지.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불쌍해하지 않을 거야. 아니, 불쌍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지. 널 도와줄 수 있는 하느님 곁을 떠난 건 바로 너 자신이잖아. 하이디, 너도 그렇게 되고 싶니? 아니면 도망친 것에 대해 당장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와 날마다 기도하고 하느님이 너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걸 믿을래? 그러면 다시 즐거워질 텐데. 하이디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할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이디의 가슴에 와 닿았다. 하이디가 잘못을 뉘우쳤다.
당장 가서 하느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래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하이디의 기운을 북돋웠다. 그래, 참 착하구나. 우리 아기. 때가 되면 하느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믿으려무나. 하이디는 당장 제 방으로 달려가 하느님께 기도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발 자기를 잊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빌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떠나는 날이 왔다. 클라라와 하이디에겐 정말 슬픈 날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들이 슬픈 날은커녕 무슨 잔칫날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적어도 할머니가 마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는 그랬다. 할머니가 떠나자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집안에는 허전함과 고요가 감돌았다. 낮 동안 하이디와 클라라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넉나간 사람들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늘 그랬듯이 클라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되자 하이디가 자기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클라라에게 물었다. 클라라, 이제부터는 내가 늘 책을 읽어줄게. 어떻게 생각해? 클라라가 좋다고 하자 하이디는 소리내어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금 읽는가 싶더니 금방 책 읽기를 멈추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가 죽자 이럴 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하이디는 이야기들을 모두 사실로 믿고 알프스 고원에 사는 패턴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이디는 점점 더 슬피 울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 아직 흰빵도 못 드셨는데. 클라라는 세상을 뜬 사람이 패턴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머니라는 것을 하이디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서럽게 울어대던 하이디도 결국엔 자기가 착각한 것임을 깨달았지만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림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엔 자기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게 분명했다. 알프스의 고원에는 정적만 흐르고 그곳에 덜렁 혼자 남겠지. 하이디가 서럽게 울고 있을 때 미스 로텐마이어가 들어왔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클라라가 갖은 애를 쓰는데도 하이디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서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하이트, 당장 그치지 못하겠니? 이유도 없이 왜 울어? 책을 읽다가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 그 책을 빼앗아서 다시는 안 줄 거다. 알았지? 그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이디는 놀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 그림책은 하이디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빼앗아 가겠다니. 하이디는 허겁지겁 눈물을 닦고 울음을 삼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스 로텐마이어의 협박이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하이디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절대로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있는 대로 인상을 찌푸려야 했다. 어찌나 인상을 썼는지 클라라가 놀라서 물을 정도였다. 하이디,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니? 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지만 인상을 쓰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 로텐마이어한테 들키지 않았다.
하이디가 슬픔을 안으로 집어삼키자 당분간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조용했다. 하지만 하이디는 밥맛을 잃고 날이 갈수록 비쩍 여위어갔다. 얼굴색도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세바스티안은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손도 안 대고 점점 대꼬챙이같이 되어가는 하이디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세바스티안은 하이디가 뭘 좀 먹게 하려고 음식 시중을 들 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속삭였다. 아가씨, 이것 좀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덜지 마시고요. 한 숟가락 푹 더세요. 한 숟가락 더요. 그것 말고도 세바스티안은 하이디에게 따뜻한 격려를 많이 해주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하이디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알프스 집이 눈에 선했다. 그러면 집이 너무 그리워 베개의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죽여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이디는 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몰랐다. 제즈만 씨 집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건물 벽과 창들은 사시사철 똑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출도 클라라의 상태가 마차를 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을 때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라라가 어차피 마차를 오래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금세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포장도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방향을 돌려 건물과 사람들로만 가득 찬 화려한 거리를 통해 다시 집으로 오는 게 보통이었다. 꽃이니 풀밭이니 전나무니 산이니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날이 계속될수록 하이디는 고향에서 늘 보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제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일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이디는 그저 꾹꾹 참기만 했다. 그렇게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고 맞은편 집에 하얀 담벼락에 다시 따사한 햇볕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페터가 염소들을 데리고 다시 고원 방목지로 올라가는 철이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산 위에는 황금빛 시스투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저녁마다 산봉우리들이 붉게 타오를 테지. 하이디는 제 방 구석에 앉아 담벼락에 비치는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 가슴이 아렸지만 소리 없이 꾹꾹 참으며 클라라가 다시 부를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